나는 죽어도 죽지 않고 구천에서라도 여러분을 돕고자 한다. 우리 국민들의 성실한 태도를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약 70년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한 편지가 지난 2020년에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편지는 70년 전 우리나라 최고 위치의 관리가 고종황제 친지 국민에게 남긴 세 통의 편지 중 국민에게 남긴 편지로 온전히 순한글로 적혀 있는 데다가 편지에 그의 정신이 담겨 있어 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70년 전 우리나라 최고 관리는 누구이고 그는 고종황제 친지 국민에게 무슨 내용의 편지를 남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종황제와 국민에게 편지를 남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일제강점기 직전에 생을 마감한 민영환 공입니다. 권력의 정점인 민씨 일가의 일원이었던 민영환 공은 무려 17세에 장원급제를 하고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예조판서로 승진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출세가도를 달린 인물인데요. 하지만 민영환 공은 부정부패로 얼룩진 민씨 일가와는 달랐습니다. 일본의 야욕과 우리 민족의 현실을 깨달은 민영환 공은 내부적으로는 유럽 열강의 제도를 모방한 개혁을 시도했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를 이용해 일본 세력을 막으려 했죠. 그는 독립운동가들과 연대했으며 이에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고위 관리가 되었는데요. 사실 민영환 공이 처음부터 애국심이 넘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주가무와 뇌물로 유명했던 그의 아버지처럼 민영환 공 역시 처음에는 그저 그런 탐관오리였는데요. 하지만 그가 특명전권 공사로 임명되어 러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의 행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국의 근대화된 도시와 선진 문물을 보고 크게 감명받아 세계 정세와 조선의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외국에 가서 제일 부러운 것은 사람마다 자신의 손으로 벌어먹기 때문에 자주 독립하는 마음이 있고 상하 귀천 가릴 것 없이 전부 군주와 동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점이었다. 외국에 가서 남의 나라 관원들과 인민들 사는 것을 보니 분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다. 이후 민경환 공은 자주 국가를 만들기 위해 독립협회에 적극 가담하는가 하면 사제를 털어 서양식 학교인 흥화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사업에도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독립신문에서는 민영환 공을 인터뷰한 후 종래의 민영환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놀라워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정세를 바꾸긴 힘들었습니다. 1905년 일본에 의해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죠. 우리 외교권이 박탈된다는 것을 들은 민영환 공은 통곡하며 대궐로 나아가 을사오적을 처단하고 조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는데요. 하지만 곧장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틀 후 석방된 민영환 공은 최고 관리로서 책임을 통감하여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경각심과 저항정신을 일깨워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민영환 공은 황제 국민 외국사절에게 유서 3통을 담은 편지를 남기고는 스스로 자신을 찔러 순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영환 공의 순국 모습을 기록한 매천야록에 따르면 칼이 워낙 작아서 한 번 찔러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가 칼자루에 묻어 잘 쥐어지지 않으므로 피를 벽에 닿고 또 닿고 했던 남은 흔적이 있었다며 고통스러웠을 현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우리나라 최고 관리의 자결 소식은 곧장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에 실려 보도되었고 한반도 전역에 큰 충격과 함께 파랑을 일으켰습니다. 민영환 공은 높은 애국심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만큼 먼저 그의 운전사가 민영환 공을 따라 자결했고 전 좌의정 조병세, 전 대사원 송병선, 전 참판 홍영식, 학부주사 이상철 등 애국지사 56명이 나라를 잃은 슬픔과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 그의 뒤를 따라 자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어학자인 장지영은 민영환 공의 장례식에 대해 당시 19세의 나이로 민영환 공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현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걸 보며 자신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고 회고한 바 있고 황현의 매천야록에서는 민영환 공의 장례식에 대해 위로는 높은 벼슬아치부터 밑으로는 관아의 하인, 부녀자와 어린이, 거린까지 거리가 빽빽하게 모여 곡을 하면서 전송하였고 그 곡성은 사냐를 뒤덮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한편 순국한 민영환 공의 옷에서는 국민 외국사절 고종황제에게 보내는 유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가 남긴 유서를 담은 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영환 공이 국민들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슬프다.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생존 경쟁이 이 지경인 세상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대개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각오한 자는 도리어 살 것이니 여러분은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나 영화는 한 번 죽음으로써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한다. 그러나 나 영화는 죽어도 죽지 않고 구천에서라도 여러분을 돕고자 한다.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들은 1000만 배나 마음과 기운을 더하여 지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라.
그러면 죽어서라도 마땅히 저 세상에서 기뻐 웃으리라. 아 조금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이별을 고하노라. 다음은 외국 사절에게 쓴 유서인데요. 귀하는 오늘의 일본인의 목적과 행동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국민이 입을 부당한 처사를 세계에 알리면서 귀하가 거중조정을 행사하고 우리의 독립을 지지하기 위해 아량 있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만일에 귀하가 우리나라를 위해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나의 죽어가는 영혼도 행복하게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실한 태도를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성립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조약을 귀하가 잊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귀국 정부 및 국민들의 동정심을 실제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죽은 자도 알게 될 것이고 귀하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민영환 공이 고종에게 남긴 유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민영환 공이 순국한 지 8개월 뒤인 1906년 7월 민영환 공이 순절 당시에 입었던 피 묻은 옷을 둔 방바닥에서 가지가 4개이고 잎이 48개인 푸른 대나무가 자라나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려말 충신 정몽주의 전설과 비교해 이 대나무를 혈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 소문이 신문에 보도되자 매일 수백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참관하러 몰려들었죠. 하지만 혈죽이라 불린 이 대나무는 곧 일본 경찰에 의해 뽑혔고 가족들에 의해 보관되어 오다가 1962년 고려대 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황현 선생은 민영환 공을 비롯해 순국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오해시를 지었는데요. 대신이 국난에 죽는 것은 여러 벼슬아치들 죽음과는 다르네. 큰 소리내며 지축을 흔드니 산악이 무너지는 것 같아라. 인생은 늦은 절개를 중히 여기고 수립하는 일은 진실로 어렵고 삼가야 한다. 낙낙장송은 오래된 돌무더기에서 송진향기 천년을 가리라. 오해시를 통해 민영환 공을 애도한 황현 선생 역시 이후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뺏기자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새 짐승도 슬피 울고 산과 바다도 찌푸리네. 무궁화 삼천리는 이미 물속에 잠겼는데 가을밤 등불 아래 책을 덮고서 옛일 곰곰이 생각해보니 인간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가 힘들기만 하구나. 이렇듯 고위 관리였던 민영환 공의 자결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일화는 우리나라 최초 민간 교과서인 유년필독에 실려 민족 의식과 항일 정신을 고취하기도 했죠. 민영환 공은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이 죽어서 저항하겠다는 의지처럼 국민들 마음속에서 항일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현재 민영환 공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충정공으로 불리며 그의 유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었고 민영환 공이 자결한 옛터에는 대나무가 자라나 혈죽이 된 것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정공 민영환 공을 기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헤어져 애타게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은 전국민적인 아픔이었습니다. TV 방송에서는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었고 이산가족이 없는 사람들조차 방송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곤 했죠. 최근에는 국제시장 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젊은 층도 그 시대의 아픔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가족과의 강제적인 생이별이 한국인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외국인들 중에서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가족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사실상의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이 된 데다가 사회제도마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족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직접 찾으러 오고 싶어도 금전적 여유가 없으면 엄두조차 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자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자국민 돌보기도 벅찬 상황이라 해외 참전용사의 사정까지 살필 여유가 없었죠. 그렇게 외국인 이산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채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는데요. 그런데 한 한국인이 캐나다 사람들을 감동시킨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해당 사건이 방송되며 많은 캐나다인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캐나다에서 벌어진 사건과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캐나다 미시소거에 위치한 한 자동차 매장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위치한 현대차 대리점에 74세의 노신사 도널드 엘리엇 씨가 차를 사기 위해 방문했고 30살의 한국인 딜러 신상목 씨가 노인을 응대한 것인데요. 딜러 신 씨와 대화를 나누던 엘리엇 씨는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혹시 한국인인가요?
신 씨가 자신은 한국인이 맞다고 대답하자 노인 도널드 씨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겐 로이라는 큰형님이 있었습니다. 1953년 내가 14살이었을 때 20살이었던 형님은 집안 형편을 돕기 위해 군인이 되어 한국으로 떠났지요. 떠나기 전 형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꼭 살아서 돌아오마 라고 약속했지만 휴전을 고작 석 달 앞둔 4월 17일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형님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지만 형편이 어려워 큰형 무덤에도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한국 어딘가에 있다는 말만 들었지 60년이 지나도록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형님이 한국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만 알고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혹시 한국인인 당신은 형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까요? 도널드 씨의 가족은 가난과 거리라는 벽에 가로막혀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형의 묘소조차 찾지 못한 채 살아온 것입니다. 노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를 본 딜러 신 씨는 자신이 직접 찾아보겠다며 약속했습니다. 신 씨에게 주어진 단서는 형의 이름과 서울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추측뿐이었습니다. 신 씨는 퇴근 후 밤을 새우며 인터넷을 뒤졌지만 서울 인근에서는 형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죠. 도널드 씨가 차를 받기로 한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신 씨의 마음은 초조해졌는데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검색 범위를 부산으로 넓힌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유엔 기념공원 홈페이지에서 노인의 큰형 이름과 그의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 씨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 소름이 돋고 손이 떨렸다고 하는데요. 그는 곧장 묘비 사진을 출력해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고는 약속한 달이 되어 도널드 씨가 차를 인수하러 오자 차보다 그 액자를 먼저 건넸습니다. 어르신의 형님을 찾았습니다. 60년 만에 마주한 형의 묘비 사진을 본 도널드 씨는 작은 액자 하나를 가슴에 안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지만 노인은 한동안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죠.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제야 형님께 갈 수 있겠어. 60년 만에 형님을 만났어. 노인의 말에 신 씨는 오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당신의 형님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드려 죄송합니다. 60년 만에 큰형을 찾게 된 엘리엇 씨의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 사연이 SNS를 통해 캐나다와 한국에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끝내 한국 정부에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곧바로 도널드 씨와 그의 가족들을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공식 초청했습니다. 단순히 고맙다는 말로 끝내지 않고 국가가 직접 그 희생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널드 씨는 형이 생명을 바쳐 지킨 나라, 한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노신사의 손에는 여전히 신상목 씨가 선물한 그 액자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죠.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는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을 본 도널드 씨는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60년 전 형님이 떠날 때 한국은 폐허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와서 본 한국은 형님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군요. 빌딩 숲과 활기찬 사람들을 보니 형님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한국에 도착한 도널드 씨 일행은 곧장 형님이 계신 부산 유엔 기념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만 보았던 형의 묘비 앞에 실제로 섰을 때 70세가 넘은 노신사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묘비를 마치 살아있는 형의 얼굴을 만지듯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죠. 형님,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60년이나 걸렸어. 그는 캐나다에서 미리 준비해온 고향의 흙을 묘비 주변에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아들의 생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신 부모님의 소식과 가족들이 한시도 형을 잊은 적이 없다는 진심을 쏟아냈습니다. 묘비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동생을 보며 동행한 관계자들과 현장의 시민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훔쳤죠. 노인에게 큰형을 찾아준 신상목 씨의 사연은 수많은 네티즌에게 공유되었고 그는 진정한 민간 외교관이라는 찬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주목을 받게 된 신 씨는 자신의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어쩌면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유를 깨닫게 해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감동을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의 전율이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인터넷 검색 몇 번과 액자 하나를 준비한 것 뿐이지만 그 결과는 한 가족의 60년 한을 풀어주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 뒤에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로이 상병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오늘 현대자동차 한 대를 판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도리와 긍지를 팔았습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대한민국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신상목 씨는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많은 분이 저를 칭찬해 주시지만 제가 한 일은 사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면 도널드 씨가 60년 동안이나 슬퍼할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한국전에 참전해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엘리엇 씨의 큰형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엘리엇 씨를 도와준 신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re nice people. We deal with you all the time. We've been in Korea last week. So if you need any help, we are ready. 우리나라 차에 대한 인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2년 이후부터 승용차 수출액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증가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승용차 수출액 638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차 시장의 인기에 힘입어 중고차 수출 시장 역시 매우 활발합니다. 지난해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이 수출 물량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는 이미 전년보다 1.9%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죠. 한국에서는 연식이 오래되거나 키로수가 많아 폐차가 될 운명의 우리 자동차들이 해외에서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해외에 많이 풀리다 보니 황당한 이야기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다는 이유로 생각하지도 못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차량이 범죄의 표적이 되어 기아 보이즈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비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아 보이즈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차량을 위주로 절도를 하는 청소년들을 말하는 것으로 2021년 이전 현대 기아차에는 자동차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어 동일한 코드가 아니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기술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비교적 절도가 쉬워 범죄의 표적이 된 것인데요. 기아 보이즈들은 자동차 키박스 커버를 뜯어낸 뒤 도구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달아났고 이에 한국 자동차의 보안 문제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진행 경험이 있는 외국 네티즌들이 애초에 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증언하면서 황당하게도 보안장치 설치 문제와는 별개로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제가 없다는 네티즌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시동을 걸어놔도 차를 훔쳐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남의 것을 훔치는 이들에게 비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미성년자들이 시동 걸린 차량을 훔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전선을 연결하고 훔쳐가는 경우는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해외 네티즌들은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실이라면 정말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꾸준히 우리나라에 중고차를 달라고 요청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중동에 위치한 요르단입니다. 머나먼 사막 국가인 요르단은 도대체 왜 한국 중고차를 좋아하는 걸까요? 예전부터 요르단의 한국 자동차 사랑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특정 자동차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자체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요르단은 우리나라의 중고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요르단에서도 수입차 중 무려 65% 이상이 한국 자동차일 정도이죠. 그런 만큼 요르단에서는 한국산이 아닌 차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한국 차가 많고 대도심은 물론이고 외곽으로 나와도 도로의 대부분을 한국 차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르단이 우리나라 자동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코로나19 사태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초 요르단 정부는 코로나가 극심해지자 통행금지 및 산업계 조업 중지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요르단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는데요. 이에 당시 한국 중고 자동차 시장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하지만 그 기간에도 한국산 중고 자동차 판매량은 오히려 크게 증가해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코로나 여파에도 현대차는 전년 대비 75% 이상, 기아는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을 정도였죠.
그 정도로 한국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 한국 자동차가 요르단에 끼치는 영향도 대단한데요. 한국 자동차가 워낙 많다 보니 요르단 국민들은 한국의 친숙감을 느끼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배타적인 편에 속하는 요르단 국민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경계를 늦추고 친근하게 다가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르단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 자동차를 좋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차가 옵션 연비 승차감이 좋고 비교적 고장이 잘 안 날 뿐더러 고장이 난다 해도 부품 수급이 쉽고 정비소가 많으며 가격도 좋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일본 차가 수리비로 $70가 들면 한국 차는 부품 수급이 쉽고 정비소가 많아 그 절반인 $30면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요르단인들이 일본이나 독일 자동차보다 한국 자동차를 많이 찾는다고 하죠. 그렇다고 마냥 싸서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요르단은 대부분이 사막 지역임에도 인기 많은 한국 중고 자동차는 승용차와 전기차입니다. 한국 자동차의 주요 사용자 계층이 도심에 사는 중산층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차의 부품 수급이 쉬운 이유도 요르단의 자동차 부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제품은 뛰어난 품질로 요르단 자동차 부품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기록해 매년 $2000만 규모의 부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후순위인 일본과 큰 격차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관세 혜택으로 점유율이 높은 독일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죠. 한편 방송사에서는 한국 자동차가 좋은 이유에 대해 요르단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엔 일본 차가 좋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도요타 캠리가 리콜 사태를 겪고 난 후 요르단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요르단 사람들은 미국서 인정받는 차를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차가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점도 한국산 중고차의 인기가 높은 이유이다. 나는 기아 세피아를 중고로 구입해 10년 이상 타고 있으며 여동생은 소나타, 아내는 엘란트라를 탄다. 한국 차는 연비가 좋은데다 부품값이 싸고 중고차 관세도 낮은 편이어서 동급의 유럽차나 일본차보다 인기가 좋다. 한국 차는 유럽차와 달리 대부분 자동 변속기의 풀옵션이어서 요르단 사람들이 좋아한다. 연식이 5년 이상 지난 오래된 차량은 수입을 못하도록 법이 바뀌자 6에서 7년 된 한국 자동차 인기 모델은 오히려 중고차 값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할 정도이다. 현대 그레이스 승합차를 사서 시골에서 마을 셔틀버스처럼 영업하는 경우도 많다. 소형 버스 시장은 한국산 중고차가 거의 대부분을 점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요르단 소비자들이 왜 한국 자동차를 특히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한국 차에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자동차가 품질 측면에서 뛰어나고 옵션도 좋고 연비도 높아 요르단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자동차는 아랍 국가나 여타 다른 국가에서도 인기가 많다. 우리는 주로 사우디, 이라크,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으로 한국 차를 재수출한다. 요르단 사람들은 한국 자동차를 좋아한다. 중고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사용 상태가 깔끔하고 에어컨 등 옵션의 상태도 좋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산 중고 자동차는 재수출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 동쪽의 자르카라 지역에는 자유무역지대가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면세이기 때문에 요르단에 수입된 자동차를 관세 없이 제3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요르단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중고차 재수출 거점으로 유명하죠. 이에 요르단 바이어들은 제도적 이점을 활용해 주로 이라크, 사우디, 팔레스타인에 중고차를 재수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한국 자동차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관계자에 따르면 요르단은 최적의 중고차 재수출 교두보이며 한국의 신차 및 중고차의 다수가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고 하죠. 한국에서는 연식이 오래되거나 키로수가 많아 폐차가 될 운명의 우리의 자동차들이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